이 결혼 잠시 멈춰 주십시오. 그 순간 결혼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제 목숨을 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17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도대체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이 왜 결혼식장에 나타난 걸까요? 17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의 천장에는 수십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그 아래로 하얀 꽃다발이 통로를 따라 늘어서 있으며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신부 대기실 앞 복도에서는 5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다. 이지연은 값싼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진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 건 인조 진주 목걸이는 형광등 아래서 플라스틱 광택을 내고 있었으며 손에 든 작은 핸드백은 모서리가 달아 속천이 비쳐 보였다. 그녀의 손톱에는 매니큐어 대신 투명 코팅만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최소한의 화장만 되어 있어 이마의 주름과 눈가의 잔주름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복도 저편에서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남자 둘이 걸어오고 있었고 그들의 손목에는 고급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으며 구두는 핸드메이드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 발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두 남자는 이지연을 향해 걸어오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돌렸고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팔을 가볍게 쳤으며 두 사람은 복도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었다. 저기요. 이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두 남자는 듣지 못한 척 더 빠르게 걸어갔고 그들의 뒷모습이 복도 끝 모퉁이로 사라지자 이지연은 다시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다. 대기실 문이 열리며 신부 측 플래너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고 그녀는 이지연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으며 헤드셋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어머니시죠? 왜 여기 계세요? 신부 어머니 대기석은 저쪽 VIP룸인데요. 아, 네, 죄송해요. 어디가 VIP룸인지 몰라서요. 이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고 플래너는 한숨을 쉬며 복도 저 끝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시죠? 금색 문패 달린 곳이요. 거기가 신부 측 가족 대기실이에요. 빨리 가보세요. 곧 입장이에요. 플래너는 말을 마치자마자 이지연을 지나쳐 복도 반대편으로 사라졌고 높은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때렸으며 이지연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플래너가 가리킨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금색 문패가 달린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을 다서 내렸다. 문 앞에 서서 그녀는 17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고 그때 그녀는 28이었으며 남편 정우진은 31살이었다. 우진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사무실은 구로동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으며 직원은 우진 포함 3명뿐이었다. 어느 가을날 우진은 부산 수출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새벽 5시 배를 타고 출항했고 지연은 생후 6개월 된 딸 정서윤을 안고 항구에서 그를 배웅했으며 우진은 돌아서며 손을 흔들었다. 다녀올게 사흘이면 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오후 2시쯤 태풍 경보가 발령됐고 우진이 탄 화물선은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틀 뒤 해경이 발견한 것은 부서진 선체 조각뿐이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한 달 뒤 장례식을 치렀으며 3개월 뒤 사망신고가 완료됐다. 우진의 회사는 빚더미였고 채권자들이 찾아왔으며 지연은
전세금으로 빚을 갚고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으며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다. 서유는 어린이집에 아침 8시에 맡겨졌고 밤 10시에 데려왔으며 아이는 엄마 얼굴보다 어린이집 선생님 얼굴을 더 자주 봤다. 서유는 자랐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지연은 여전히 일을 했고 서유는 장학금으로 학원을 다녔으며 대학은 전액 장학생으로 의대에 입학했다. 서윤이 레지던트가 되던 해 지연은 허리 디스크가 와서 일을 그만뒀고 서윤이 월급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지연은 그 돈으로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그리고 1년 전 서윤이 약혼 소식을 알렸고 상대는 같은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였으며 신랑 집안은 서울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이었다. 엄마나 결혼해요. 서윤이 말했을 때 지연은 울었고 서윤도 같이 울었으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예식 준비 과정에서 신랑 어머니는 지연을 거의 배제했고 모든 결정은 신랑 집안에서 이뤄졌으며 지연은 초대장 한 장 제대로 받지 못했다. 청첩장 문구에는 망자 정우진의 이름만 적혀 있었고 지연의 이름은 작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었으며 지연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VIP룸 문이 열렸고 안에서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으며 하늘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왔다. 그녀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으며 손목에는 고가의 명품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신랑의 어머니 송미란이었다. 미란은 지연을 보자 눈썹을 치켜 올렸고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으며 시선이 지연의 투피스를 훑쳤다. 이게 사부인 드레스예요?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제가 입을 옷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세상에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런 옷을 입으세요? 우리 준혁이 체면이 어떻게 돼요? 미란이 말하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고 그녀의 손톱에는 붉은색 젤네일이 발라져 있었으며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죄송해요.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미리 말을 하셨어야죠. 우리가 뭐 옷 한 벌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복도를 지나가던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으며 지연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냥 식장 구석에 계세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미란이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고 그의 발소리는 느렸지만 무거웠으며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미란도 그쪽을 돌아봤으며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남자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왼손에는 흑단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오른쪽 이마부터 턱까지 깊은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그의 머리는 반백이었고 키는 180이 넘어 보였으며 어깨는 넓고 등은 곧았다. 남자는 천천히 걸어왔고 지팡이 끝이 대리석 바닥을 찍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으며 그 소리가 복도 전체를 채웠다. 남자가 가까워질수록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입술이 마르며 손바닥에 땀이 났으며 숨이 가빠졌다. 남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고 흉터 아래에 눈동자가 보였으며 그 눈동자는 검은색이었다. 남자는 지연의 3미터 앞에서 멈췄고 지팡이를 세운 채 그녀를 바라봤으며 입술이 떨렸다. 지연아. 그 목소리는 17년 전 부산행배에서 들었던 목소리였고 새벽 5시 안개 낀 항구에서 손을 흔들던 남자의 목소리였으며
지연의 귓속 깊은 곳에 박혀 있던 목소리였다. 지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시야가 흔들렸으며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우진?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공기 속으로 흩어질 듯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시울이 붉어졌으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야 정우진이야. 복도가 조용해졌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송미란의 시선이 남자의 얼굴에서 정장으로 내려갔고 가슴의 포켓 스퀘어에서 손목의 파텍 필립 시계로 옮겨갔으며 다시 흑단 지팡이의 은장식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가늘어졌고 입술이 굳었으며 턱이 살짝 들어 올려졌다. 미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지연과 우진 사이를 가로막았으며 우진을 향해 고개를 가볍게 기울였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결혼식은 초대받은 분들만 입장 가능한데요. 미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날카로웠고 우진은 그녀를 보지 않고 지연만 바라봤으며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복도 양쪽에서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저 사람 누구야? 얼굴에 흉터 있는 거 봐.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가? 근데 옷 좀 봐. 저거 완전 명품 아니야? 지팡이 좀 봐. 저거 진짜 흑단이면 몇 천만 원은 할 텐데. 하객들의 속삭임이 복도를 채웠고 미라는 우진과 지연 사이를 더욱 단단히 막으며 손을 들어 우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우진의 시선이 그제야 미란에게로 옮겨갔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으며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제 아내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고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일순간 멈췄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고 눈썹이 치켜 올라갔으며 코웃음을 쳤다. 아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미란이 지연을 돌아보며 말했고 지연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우진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진은 미란을 지나쳐 지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고 미란이 그의 팔을 잡으려 했으며 그 순간 우진의 차가운 시선이 미란의 손을 향했다. 손 치우십시오. 우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위협적이었으며 미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미란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얼굴이 붉어졌으며 입술이 떨렸다. 우진은 그녀를 지나쳐 지연 앞에 섰고 지팡이를 왼손으로 옮겨 쥔 뒤 오른손을 들어 지연의 뺨을 향했다.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물이 계속 흘렀으며 우진의 손가락 끝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많이 힘들었지. 우진이 속삭이듯 말했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한 채 그저 울었으며 우진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냈다. 복도의 하객들은 숨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으며 누군가는 여전히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계속했다. 미란이 다시 끼어들었고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으며 손으로 우진의 어깨를 치려고 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우진이 돌아섰고 그의 키가 미란보다 한참 컸으며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미란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등이 VIP 룸문에 닿았으며 우진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는 정우진입니다. 신부 정서윤의 친부이자 이 여자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복도가 다시 술렁였고 하객들의 목소리가 커졌으며 미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흉터난 얼굴에서 비싼 정장으로 시선을 옮겼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말도 안 돼요.
정우진은 17년 전에 죽었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사망신고도 됐다고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미란의 입이 떡 벌어졌으며 뒤에서 누군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미란은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으며 귓속말로 빠르게 말했다. 여보, 지금 당장 와봐요. 큰일 났어요. 미란이 전화를 끊고 다시 우진을 쳐다봤을 때 그의 시선은 이미 지연에게로 돌아가 있었고 지연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다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턱시도를 입은 중년 남자가 빠르게 걸어왔으며 그 뒤로 신랑 박준혁이 따라왔다. 신랑의 아버지 박재우는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으며 입가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우진을 보자 눈썹을 찌푸렸고 미란에게 시선을 돌렸으며 미란은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으로 우진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자기가 정우진이래요. 신부 아빠래요. 재우는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봤고 흉터에 시선이 머물렀으며 코웃음을 쳤다. 정우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고 우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으며 지팡이를 바닥에 한번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복도의 공기가 떨렸으며 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경찰을 부르시든 뭘 하시든 상관없습니다만 제 딸 결혼식에 아버지가 참석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진의 말에 재훈은 입을 다물었고 미라는 그의 팔을 잡아당겼으며 귓속말로 뭔가를 말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우진에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우리 집안 결혼식을 망치려고 온 거라면 가만 안 둡니다. 망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제 딸의 결혼을 축하해 주러 왔을 뿐입니다. 우진은 말을 마치고 지연의 손을 잡았고 지연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으며 우진은 그 손을 꽉 쥐었다. 재훈과 미라는 서로를 쳐다봤고 준혁은 아버지 뒤에서 우진을 노려보고 있었으며 복도의 하객들은 여전히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식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플래너가 헤드셋을 만지며 복도로 뛰어왔다. 입장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로 가주세요. 플래너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하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재훈과 미라는 우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쏘아보고는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우진은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고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당신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꿈 아니야. 나야 지연아. 우진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지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으며 우진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복도는 텅 비었고 웨딩 마치만 울려 퍼지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식장 안은 300명의 하객으로 가득했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따뜻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으며 통로 양쪽에는 하얀 장미와 백합이 늘어서 있었다. 신랑 박준혁은 단상 위에 서 있었고 턱시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의 턱은 굳어 있었다. 신랑 측 자리 맨 앞줄에는 박재훈과 송미란이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려 서로 속삭이고 있었으며 미란의 손은 계속 핸드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입구 문이 열렸고 우진이 먼저 들어왔으며 그의 뒤로 지연이 따라왔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고 웅성거림이 시작됐으며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옆 사람에게 뭔가를 물었다. 우진은 천천히 걸었고 지팡이 소리가 카페 뒤에서도 둔탁하게 울렸으며 지연은
그의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신부 측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맨 앞줄에는 이름표만 놓여 있었으며 우진은 그곳으로 향했다. 저기 앉는 거야? 근데 얼굴 좀 봐. 흉터가 엄청 깊네. 아까 복도에서 난리 났었잖아. 자기가 신부 아빠래. 헐, 죽었다던 사람 아니야? 그럼 유령이야 뭐야? 하객들의 속삭임이 식장을 채웠고 우진은 신부 측 맨 앞자리에 앉았으며 지연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지연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진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으며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우진은 지연의 손을 덮었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지연은 고개를 들어 우진을 보았고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으며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신랑 측 자리에서 미란이 고개를 돌려 우진을 노려보았고 재우는 팔짱을 낀 채 앞만 보고 있었으며 준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부모에게로 걸어갔다. 아버지, 저 사람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재우는 고개를 저었으며 손을 들어 준혁을 제지했다. 지금은 아니다. 시 끝나고 이야기하자. 하지만 닥치고 올라가 있어. 재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준혁은 입술을 깨물고 다시 단상으로 돌아갔다. 미라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두드렸다. 음악이 바뀌었고 입구 문이 다시 열렸으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정서윤이 나타났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서윤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드레스는 레이스와 진주로 장식되어 있었고 베일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손에는 하얀 장미 부케가 들려 있었다. 서윤은 통로를 걸으며 양쪽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신부 측 자리가 텅 빈 것을 보았으며 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맨 앞줄로 향했고 거기 앉아 있는 우진을 보았으며 우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서윤은 베일 너머로 우진을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 난 흉터를 보았으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우진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다시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으며 서윤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다. 서윤아. 우진이 작게 불렀고 그 목소리는 서윤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으며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베일 밖으로 눈물이 떨어졌고 카페 뒤에 작은 점이 생겼으며 서윤은 멈춰 선 채 우진만 바라보았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준혁은 단상에서 서윤을 불렀으며 플래너가 헤드셋을 만지며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로 달려갔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우진의 팔을 잡았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저 애가 우리 딸이에요. 알아보겠어.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으며 서윤은 천천히 다시 걸어왔다. 그녀는 우진이 앉아 있는 자리 앞에서 멈췄고 부케를 쥔 손이 떨렸으며 입술이 벌어졌다. 누구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가늘었고 떨렸으며 우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이 우진의 옆에서 손을 뻗어 서윤의 손을 잡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윤아, 이 사람은 신부님 입장하셔야 합니다. 플래너가 서윤의 팔을 잡았고 서윤을 단상 쪽으로 이끌었으며 서윤은 뒤를 돌아보며 우진을 계속 바라보았다. 우진은 자리에 다시 앉았고 지연도 앉았으며 하객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다. 신랑 측 자리에서 미란이 일어났고 뒤쪽 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에게 다가가며 귓속말을 했다.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봐요. 부인 여긴 결혼식장인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 끝나고라도 좋으니까 쫓아내요. 경찰 부르든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라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으며 재우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단상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유는 단상 위에 올라섰고 준혁의 맞은편에 섰으며 주례가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주례는 70대 노교수로 보였고 안경 너머로 원고를 내려다보며 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서유는 듣지 못했고 계속 신부 측 자리를 바라보았으며 베일 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 준혁은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고 서윤은 손을 뒤로 뺐으며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하객들이 다시 웅성거렸고 주례는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으며 식장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신부님 괜찮으십니까? 주례가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손으로 베일 안쪽의 눈물을 닦았다. 주례는 다시 원고를 보며 말을 이어갔고 우진은 자리에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의 손은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다. 지연은 우진의 다른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서약 순서가 되었고 준혁이 먼저 말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또렷했다. 저 박준혁은 정서윤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이번엔 서윤의 차례였으며 서윤은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침묵이 흘렀고 주례가 다시 물었으며 서윤은 신부 측 자리를 바라보았다. 저 정서윤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고 말이 끊겼으며 그녀는 다시 우진을 보았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손을 들어 가슴에 얹었으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괜찮아. 서윤은 눈물을 삼키고 다시 말을 이어갔으며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박준혁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지만 신부 측 자리는 조용했고 우진과 지연은 손을 맞잡은 채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주례가 반지 교환을 선언했고 준혁이 서윤의 왼손을 잡았으며 반지를 끼우려는 순간 식장 뒤편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고 그들은 빠르게 신랑 측 자리로 걸어갔으며 재훈에게 다가가 귀속말을 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고 미란이 그의 팔을 잡았으며 재훈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재훈을 따라 식장 밖으로 나갔고 미란도 서둘러 뒤를 따랐으며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우진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으며 지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다녀올게. 어디 가요? 곧 돌아와. 우진은 식장을 나섰고 복도는 아까보다 더 조용했으며 멀리서 재훈과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진은 그쪽으로 걸어갔고 복도 끝 비상계단 입구에서 세 사람이 서 있었으며 재훈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재훈이 검은 정장 남자에게 소리쳤고 남자는 서류 뭉치를 들어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정우진 씨가 요청하신 조사 결과입니다. 17년 전 그분이 탄 화물선 침몰 사건에 대한 재조사 내용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당시 그 화물선의 실소유주가 박재훈 이사님이셨으니까요. 재훈의 입이 벌어졌고 미란이 비명을 질렀으며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우진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고 지팡이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으며 세 사람은 우진을 보고 멈췄다. 오래간만입니다, 박 이사님.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으며 재훈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다. 미란이 우진 앞을 막아섰고 손을 들어 그를 밀쳤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 대체 뭐야? 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우진은 검은 정장 남자에게서 서류를 받았고 첫 장을 넘기며 재훈을 바라보았다. 서류에는 화물선 등록증과 소유권 이전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고 박재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며 날짜는 17년 전 사고 한 달 전이었다. 17년 전 당신은 제 무역회사에 투자하셨죠. 사업 확장을 위해 화물선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대출을 받았고 당신 명의로 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재훈의 턱이 떨렸고 미라는 그의 팔을 잡았으며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고였어. 태풍 때문에. 태풍은 오후 2시에 왔습니다. 하지만 배는 새벽 5시에 출항했고 기상청은 전날부터 태풍 예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에게 급하다며 꼭 그날 출항하라고 했죠. 우진이 서류의 다음 장을 넘겼고 거기에는 문자 메시지 기록이 출력되어 있었으며 박재훈의 번호에서 보낸 메시지들이 줄지어 있었다. 오늘 꼭 출발해야 함. 계약 놓치면 큰일. 내일은 늦음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었고 마지막 메시지는 고엄은 내가 다 드러났으니 걱정 마였다. 당신은 그 배에 10억 원짜리 보험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태워보냈죠.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재훈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우진은 서류 마지막 장을 펼쳤고 거기에는 보험금 수령 내역이 있었으며 수령인은 박재훈이었다. 배가 침몰하고 한 달 뒤 당신은 보험금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 당신이 사는 강남 빌딩을 샀죠. 아니야, 난 몰랐어. 정말 사고인 줄 알았어. 재훈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설득력이 없었으며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배가 낡았다는 것도 태풍이 온다는 것도 보험금이 얼마인지도. 그리고 당신은 제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이건 다 추측이잖아. 미란이 소리쳤고 우진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검은 정장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고 그것은 17년 전 재훈과 미란이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이었으며 거기에는 정우진만 없으면 회사 지분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보험금으로 새 사업 시작하자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이것도 추측입니까? 우진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미라는 입을 다물었으며 재훈은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다. 우진은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중국 어선에 구조됐고 기억을 잃은 채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진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며 입술이 떨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돈이 필요했고 사과는 받지 않습니다. 우진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고 재훈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으며 미라는 벽에 기대 울기 시작했다. 우진은 돌아서려다 멈췄고 다시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했다. 오늘 제 딸의 결혼식입니다. 당신들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신랑 부모가 신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하객들 앞에서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미란이 비명을 질렀고 재훈이 우진의 바지를 잡았으며 목소리는 애원조였다. 제발 그러지 마. 준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마. 그럼 조용히 하십시오. 식이 끝날 때까지. 우진은 재훈의 손을 뿌리치고 복도를 걸어갔으며 검은 정장 남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재훈과 미라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고 둘 다 울고 있었으며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우진이 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반지 교환은 끝나 있었고 신랑 신부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으며 플래너가 헤드셋을 만지며 사진 촬영 준비를 지시하고 있었다. 우진은 신부 측 자리로 돌아갔고 지연은 그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으며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우진은 앉지 않고 서 있었고 시선은 단상을 향하고 있었으며 서윤이 준혁과 함께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서윤은 우진을 보자 걸음을 멈췄고 준혁이 그녀의 팔을 잡았으며 서윤은 팔을 빼내고 우진에게로 걸어왔다. 베일은 이미 걷어 올려져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번져 있었으며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정말 아버지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눈물이 차올랐다. 그래, 서윤아 아빠야. 서윤이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물이 쏟아졌으며 우진은 팔을 벌렸다. 서윤은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고 우진은 그녀를 꽉 안았으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지연도 일어나서 두 사람을 안았고 식장의 하객들은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으며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우진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고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혁이 다가왔고 우진과 서윤을 바라보았으며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잡았고 서윤은 준혁을 돌아보았으며 준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 찍어야 해. 지금은 아니에요.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서윤은 준혁의 손을 뿌리쳤고 다시 우진에게로 돌아섰으며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봐, 신랑이 기다려. 싫어요. 아빠랑 더 있고 싶어요. 괜찮아, 시간 많아 이제.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준혁에게로 돌아갔으며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향했다. 플래너가 하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단상 앞에 섰으며 조명이 밝아졌다. 신랑 신부가 단상 위에 섰고 양가 부모가 올라오라는 안내가 나왔으며 지연이 우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올라가야 해요? 당연하지. 우진과 지연이 단상으로 걸어갔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으며 두 사람은 서윤의 뒤에 섰다. 신랑 측에서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고 단상 아래 신랑 측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으며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신랑 부모는 어디 간 거야? 아까 나가더니 안 들어오네. 뭔가 이상한데? 플래너가 당황한 표정으로 헤드셋에 대고 뭔가를 말했고 스태프 한 명이 급히 식장 밖으로 나갔으며 사진사는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내렸다. 서윤은 준혁을 돌아보았고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았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그때 식장 문이 열렸고 재훈과 미란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걸음은 불안정했다. 하객들이 모두 그들을 돌아보았고 재훈은 단상을 올려다보았으며 우진과 눈이 마주쳤다. 우진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재훈은 고개를 돌렸다. 재훈과 미라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고 계단을 올라 준혁의 뒤에 섰으며 미라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사진사가 다시 카메라를 들었고 플래너가 포즈를 지시했으며 플래시가 터졌다. 몇 장의 사진을 찍고 단상에서 내려올 때 우진이 재훈의 앞을 막아섰고 재훈은 멈춰 섰으며 미란이 재훈의 팔을 잡았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우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하자, 지금은. 지금 하시죠. 우진은 재훈의 팔을 잡았고
식장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지연과 서윤이 뒤따랐다. 준혁과 미란도 급히 뒤를 따랐고 하객들이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보려고 했으며 플래너가 손을 들어 하객들을 제지했다. 복도로 나온 우진은 재훈을 벽에 밀어붙였고 지팡이를 들어 그의 가슴을 찔렀으며 재훈은 숨이 막혔다. 17년 전 당신이 한 짓을 지금 다 말할까요? 저기 안에 있는 300명 앞에서? 제발.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우진은 지팡이로 더 세게 눌렀다. 제 아내는 17년 동안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제 딸은 아버지 없이 자랐고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모든 게 당신 때문입니다. 서윤이 우진의 팔을 잡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그만해요. 안 돼,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연이 그의 다른 팔을 잡았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진아 제발 오늘만은. 우진은 지연을 보았고 그녀의 눈에 담긴 애원을 보았으며 천천히 지팡이를 내렸다. 재훈은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고 미란이 그를 부축했으며 준혁은 아버지와 우진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준혁이 물었지만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며 미란이 준혁의 손을 잡았다. 나중에 이야기할게. 일단 식장으로 들어가자. 싫어요. 지금 말해주세요. 준혁이 소리쳤고 복도가 울렸으며 우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부모님은 17년 전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낡은 배에 저를 태워 태풍 속으로 보냈고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재훈을 돌아보았으며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은 뒤로 비틀거렸고 서윤이 그를 잡았으며 준혁은 서윤의 손을 뿌리쳤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장인어른을?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증거도 다 있습니다. 우진이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고 준혁에게 건넸으며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펼쳤다. 첫 장을 보자마자 준혁의 손이 떨렸고 두 번째 장에서 눈물이 흘렀으며 마지막 장까지 보고 나서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고 준혁은 다시 물었으며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아버지, 미안하다. 재훈의 목소리는 작았고 떨렸으며 준혁은 벽에 주저앉았다. 서윤이 그의 옆에 앉았고 손을 잡으려 했으며 준혁은 손을 뿌리치고 얼굴을 가렸다. 복도는 침묵에 잠겼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멀리서 식장 안의 웅성거림만 들렸다. 우진은 벽에 기대섰고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은 채 재훈을 내려다보았으며 재훈은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연은 우진의 옆에 섰고 서윤은 준혁의 옆에 앉아 있었으며 미라는 구석에 서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복도의 형광등이 윙윙거렸고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불었으며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재훈이 고개를 들었고 우진을 올려다보았으며 입술이 떨렸다.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다만 그때 저는 파산 직전이었고 회사가 망하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까?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고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배가 침몰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재훈의 고백이 복도를 채웠고
준혁이 아버지를 돌아보았으며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미란이 재훈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잡았고 재훈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같이 계획했잖아.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준혁이 어머니를 돌아보았으며 미란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난 몰랐어. 당신이 그냥 사업 이야기만. 거짓말하지 마. 보험금으로 뭘 할지 같이 계획했잖아. 재훈이 소리쳤고 미란이 주저앉았으며 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서윤이 일어나서 우진에게 다가갔고 그의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 서윤아. 우진은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담긴 고통을 보았으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너가 저 집안으로 시집가면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야 해. 네 시부모가 네 아빠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서윤은 준혁을 돌아보았고 준혁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다시 우진을 보았으며 고개를 저었다. 준혁이는 잘못이 없어요. 부모님이 한 일이지 준혁이가 한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그 사실이 너의 결혼 생활을 괴롭힐 거야. 우진의 말에 서윤은 입을 다물었고 지연이 다가와서 서윤의 손을 잡았다. 지연은 우진을 올려다보았고 눈빛은 간절했으며 목소리는 떨렸다. 우진아, 서윤이 결정하게 해줘요. 우진은 지연을 보았고 그녀의 눈에 담긴 슬픔과 지혜를 보았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는 너의 결정을 존중할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혁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그의 손을 잡았으며 준혁은 손을 내려 그녀를 보았다. 준혁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는 작았고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한 짓이야.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혁이 울먹이며 말했고 서윤은 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댔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고 복도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으며 우진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재훈이 일어섰고 우진 앞으로 걸어왔으며 그의 다리는 휘청거렸다. 재훈은 우진의 앞에 섰고 무릎을 꿇었으며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용서해 주십시오.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우진은 내려다보기만 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란도 기어와서 우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손을 모으며 빌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일어나십시오.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평했으며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우진은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두 사람과 거리를 두었으며 입을 열었다. 용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 딸의 결혼식이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미루겠습니다. 재훈과 미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고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 제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미란이 비명을 질렀으며 재훈은 다시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제발, 제발요. 우진은 그들을 지나쳐 지연에게로 갔고 그녀의 손을 잡았으며 복도 끝을 향해 걸었다. 지연은 뒤를 돌아보았고 서윤과 눈이 마주쳤으며 서윤은 고개를 끄덕여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우진과 지연은 복도를 걸어 나갔고 뒤에서 미란의 울음소리가 들렸으며 재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준혁은 서윤을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으며 말없이 서 있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미안해, 너가 이런 집안으로.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준혁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고 서윤은 손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같이. 준혁은 서윤을 끌어안았고 서윤도 그를 안았으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재훈과 미라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고 복도는 다시 침묵에 잠겼으며 형광등만 윙윙거리고 있었다. 우진과 지연은 호텔 로비로 내려왔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으며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로비 구석의 소파에 앉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우진은 지팡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그의 옆모습을 보았고 흉터가 난 얼굴을 보았으며 17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상상했다. 아파요? 지연이 작게 물었고 손을 들어 우진의 흉터를 가리켰다. 우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고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졌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안 아파. 어떻게 살았어요? 그 17년 동안. 우진은 한숨을 쉬었고 지팡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배가 침몰하고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중국 어선이었고 내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중국 어부들이 나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기억상 실증이라고 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우진은 계속 말했다. 10년 동안 중국에서 살았어요. 어부들 일을 도와주고 나중에는 작은 무역 일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7년 전에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당신과 아기가 나왔어요. 깨어나자마자 모든 게 생각났어요. 당신 이름, 서윤이 이름, 우리 집 주소, 모든 게.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고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으며 우진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미친 사람처럼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웃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은 원룸으로 이사 갔다고 했어요. 찾아왔어야죠. 못 갔어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흘렀다. 거울을 봤어요. 이 얼굴을 봤어요. 흉터투성이에 늙어버린 이 얼굴을. 당신과 서윤이 앞에 어떻게 나타나요? 나는 죽은 사람인데. 바보. 지연이 울며 말했고 우진의 뺨을 때렸다. 우진은 맞고도 피하지 않았고 지연은 또 때렸으며 결국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우진은 그녀를 안았고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목소리는 흔들렸다. 미안해요. 돌아오지 못해서, 당신 혼자 힘들게 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고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흘끗 보았으며 누군가는 멈춰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지연이 얼굴을 들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으며 코를 훌쩍이며 물었다. 그럼 그 뒤로는 뭘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사업을 했어요. 중국에서 배운 무역 지식으로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커졌고 5년 만에 회사가 상장됐어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진성 인터내셔널. 지연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다. 진성 인터내셔널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무역회사였고 뉴스에도 자주 나왔으며 회장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재계 서열 20위 안에 드는 기업이었다. 거기 회장이 당신이에요? 네. 지연은 멍하니 우진을 바라보았고 우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당신과 서윤이 꿈에 나왔고 아침에 깨면 혼자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하고 당신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박재훈을 어떻게 찾았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17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했고 배의 소유주가 박재훈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 사람 행적을 추적했더니 서윤이와 결혼하는 집안이더라고요. 우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고 주먹이 떨렸다. 처음엔 결혼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윤이를 조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때문에 서윤이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 그래서 결혼식에 나타나기로 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박재훈을 벌주되 서윤이는 지키겠다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고소할 거예요. 박재훈과 송미란을 감옥에 보낼 거예요. 준혁이는요? 우진은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부모 때문에 고생하게 생겼어요. 서윤이가 선택할 거예요. 지연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으며 건물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서윤이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베일은 벗어져 있었으며 화장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서윤은 로비를 둘러보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부모를 발견했고 빠르게 걸어왔다. 우진과 지연이 일어섰고 서윤은 두 사람 앞에 섰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빠,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우진이 다급하게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서 좋아서요. 우진의 눈에도 눈물이 찼고 서윤을 끌어안았으며 지연도 두 사람을 안았다. 세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서 한참을 안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으며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서윤이 얼굴을 들었고 우진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우리 이제 뭐해요? 밥 먹으러 가자. 30년치 밀린 밥을 같이 먹어야지. 서윤이 웃었고 지연도 웃었으며 우진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로비를 걸어 나갔다. 회전문을 나서자 저녁 바람이 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는 따뜻했으며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석 달이 흘렀다. 한강공원 벤치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고 우진은 중간에 앉아 양옆으로 지연과 서윤을 끼고 있었으며 앞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해는 수평선 너머로 내려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우진의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고 지연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서윤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준혁이한테서 문자 왔어요. 서윤이 말했고 우진은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고개를 돌렸다. 뭐래? 아버지 첫 공판 날짜 잡혔대요. 다음 주 화요일이래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박재훈과 송미라는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준혁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유죄 판결은 피할 수 없을 것이었고 형량은 10년 이상이 예상됐다. 준혁이는 어때? 지연이 물었고 서윤은 한숨을 쉬었다. 힘들어해요. 병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대요. 당연하지.
우진이 말했고 아이스크림 막대를 빨았다. 부모가 감옥에 갔는데 멀쩡할 수가 있나? 결혼은? 지연이 서윤에게 물었고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미뤘어요. 1년쯤. 헤어진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둘 다.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우진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서윤은 아버지에게 기대었고 우진은 그녀의 머리에 턱을 올렸으며 세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갈매기 한 마리가 물 위를 낮게 날았다. 아빠 흉터 수술 안 해요? 서윤이 물었고 우진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이거 이제 익숙해서 하면 많이 나아질 텐데. 괜찮아.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니까. 우진이 웃으며 말했고 지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우진은 지연을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를 주고받았다. 우진과 지연은 아직 같이 살지 않았고 우진은 호텔에 머물고 있었으며 지연은 여전히 원룸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고 매일 저녁같이 산책을 했으며 주말에는 서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엄마 새집 보러 갈 거예요? 서윤이 지연에게 물었고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야. 여기가 편해. 엄마 17년 동안 그 좁은 방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정이 들었어. 지연이 웃으며 말했고 우진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우진은 지연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고 지연은 거절했으며 서윤도 엄마를 설득했지만 지연은 고집을 부렸다. 우진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으며 대신 원룸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다. 해가 완전히 졌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으며 강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우진은 일어섰고 지팡이를 짚었으며 두 여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지연과 서윤이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고 세 사람은 강변길을 천천히 걸었다. 우진은 가운데 서서 양쪽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았고 지팡이는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져 있었으며 걸음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다. 저 멀리 63빌딩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한강대교 위로 차들이 흘러가고 있었으며 도시는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빠, 서윤이 불렀고 우진은 고개를 돌렸다. 왜? 행복해요? 우진은 걸음을 멈췄고 서윤과 지연도 멈춰섰다. 우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고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응, 행복해. 엄마는요? 서윤이 지연에게 물었고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세 사람은 다시 걸었고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으며 발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앞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가 지나갔고 그들은 세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으며 우진도 고개 숙여 인사했다. 벤치에는 젊은 연인이 앉아 속삭이고 있었고 자전거를 탄 아이가 부모를 앞서 달려가고 있었으며 세상은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달이 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공기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으며 폐 속 깊이 들어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지연과 서윤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졌고 강물은 계속 흘렀으며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인생극장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